행렬의 뜻이 행렬의 뜻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면 모든 교과서에 또는 참고서 첫 페이지에 나와 있겠지만 수 또는 수를 나타내는 문자를 바로에 묶어서 행과 열로 배열을 하면 그놈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수 또는 수를 나타내는 문자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결국 연산을 하고자 하는 거죠. 숫자를 가지고 결국은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고1 때 배웠던 수와 식단원에서 수체계 부분이죠. 수체계 부분에서 실수의 성질이라든가 무슨 무리수의 성질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을 텐데 그때 가장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것들이 무슨 결합법칙이라든가 분배법칙 이런 것들을 막 점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얘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일반 연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 A 연산 B가 B 연산 A와 같다라면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겠죠. 그죠? 이때 수와 식단원에서 수를 가지고 다루는 단원에서 이 교환법칙은 이 연산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얘가 성립을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결합법칙, 분배법칙, 그리고 교환법칙을 점검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내용이 항등원이 존재하겠니? 존재한다면 구해봐 라는 거였어요. 항등원이라고 하면 같은 연산에 대해서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고요. 결과를 자기 자신을 만들어낼 때 이때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성분을 우리는 항등원이라고 부르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 보시면서 항등원이 그랬었어. 다시 기억을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다음 역원. 역원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하도록 연산을 시켜야 되고 그 결과를 항등원을 만들어낸다면 그때 얘랑 연산이 되었던 요 성분을 우리는 역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와 식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사칙연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칙연산에 그냥 무작정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질, 어떤 이런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이것에 따라서 사칙이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러한 내용들을 배울 때는 이게 그다지 중요한가 싶었는데 얘랑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고1 때 한 번 더 배워요. 그게 어디서였냐면 함수라는 단원에서 합성을 할 때 함수라는 단원에서 합성을 연산을 할 때 이러한 성질을 똑같이 다루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결합법칙, 분배법칙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자, 교환법칙이 점검하는지를 볼 거예요. 필요하다면 교과서 내지는 정석을 보셔도 되고요. 참고서를 보셔도 되고 함수의 합성 단원을 같이 펴놓고 공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물을 텐데 F 합성 GX가 G 합성 F와 같은지를 물을 텐데 기본적으로 함수의 합성에서 이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성질이죠. 그렇죠? 함수의 합성에서는 일반적으로 합성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배웁니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질을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게 항등원이 있는지를 확인할 텐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원소를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소를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등, 함수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는 원소를 다루는 게 아니고 함수를 다루는 거니까 항등원이 아니고 항등함수로 이름을 바꿨어요. 성질은 쟤랑 똑같을 거예요. F 합성 무엇인가와 합성을 시킬 거예요. F랑 어떤 함수로 합성을 시킬 텐데 그 결과가 이놈과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를 자기 자신과 같은 놈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이러한 성질을 만족시키는 이 특별한 요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i라는 문자를 쓸 겁니다. 자, 보세요. 함수의 합성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등함수를 보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네요.
기본적으로 이 성질을 위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또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항등함수는 매번 시험 문제 나오는 놈이었고, 이 항등함수가 함수편에서 항등함수는 y 콜 x라는 놈을 유일히 했었죠.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함수가 아니었고요. y 콜 x라는 함수로 유일한 함수였습니다. y 콜 x만 항등함수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역원을 볼 텐데 마찬가지예요.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역함수의 성질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환 법칙을 성립을 시켜야 할 거고요. 그 결과를 항등함수를 만들 때, 결과가 항등함수가 되어질 때 그때 이 안에 들어가는 놈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기호로는 인버스라는 기호를 사용한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고1 때 배웠었죠. 그죠? 자, 이 역함수. 이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성질이 여기서, 그래, 그렇다면 어떤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는데 그 결과가 y 콜 x와 같아진다면, 어떤 두 함수를 이렇게 합성을 했는데 그 결과가 y 콜 x와 같아진다면 그때 이 두 놈은 도대체 무슨 관계겠니? 서로 역함수 관계죠. 그죠? 이름이면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하면 fx와 gx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고1 때 뭐 수책에서도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와 합성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행렬도 마찬가지로 수를 다루려고 하는 연산, 수의 연산을 다루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질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행렬의 연산 중에서 곱의 연산에 대해서만 이러한 관계를 만족을 시켜주시면 돼요. 덧셈이나 뺄셈은요, 편하잖아요. 교환법칙 성립을 하니까. 그죠?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뺄셈은 아니지만,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성립을 합니다. 덧셈과 뺄셈 연산 자체가 귀찮은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얘가 문제라는 거죠. 이제 곱의 연산에 대해서는 좀 귀찮은 연산이래요. 자, 곱의 연산에 대해서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그 연산의 결과가 함수의 합성처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를 않았어요. 그죠? 자, 이번에도 항등원을 찾아볼 텐데요. 원소가 아니고 함수였으니까 항등함수라면서, 그럼 행렬도 마찬가지로 항등행렬이라고 부르겠네요. 맞아요. 항등행렬. 그런데 이름을 좀 바꿨어요. 이번에 단위행렬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진짜 항등행렬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예전에는. 기호도 얘가 썼던 i라는 기호를 그대로 항등행렬이 가지고 썼습니다. 실제로도. 근데 이제 그 교과 과정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교과과정이 바뀌어가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항등행렬이라는 단어 대신에 단위행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요. 그리고 기호는 이라는 문자를 쓰게 되죠. 뭐 이런 성질들은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숙지를 했었을 텐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냥 슬쩍 넘어가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들을 할 거고요. 특히 수능 4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간과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절대로 고득점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역함수 대신에 여기는 역행렬이라는 이름을 부르겠죠. 그죠? 역행렬. 자, 그 역행렬의 성질 마찬가지로 A라는 행렬이 어떤 놈과 곱해질 거고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고요. 그때 결과를 단위행렬을 만드는 거죠. 항등원을 만드는 거죠. 항등원 단위행렬을 만들 때 그때 이 안에 들어가는 요 놈을 역원이라고 부르고 역행렬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인버스를 그대로 씁니다. 자, 이러한 성질들이 행렬의 곱의 연산에서 가진 성질들인데, 함수랑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라면, 얘는 y 콜 x라는 놈으로 유일했는데요. 이
행렬은요, 단위 행렬은요, 항상 유일한 모습을 갖지는 않아요. 2차 정사각 행렬이라면 유일해요. 하지만 단위 행렬의 모습이 2차 정사각 행렬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유일하지만 3차 정사각 행렬이라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두 놈이 같은 행렬은 아니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3차 정사각 행렬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단위 행렬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이 모양이 항상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다루려고 하는 2차 정사각 행렬이라면 그러면 이놈으로 유의를 해요. 되셨죠? 그 다음 역행렬.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구조가 같습니다. 어떤 두 개의 행렬을 곱했는데 그 곱의 결과가 단위 행렬이 나오더래요. 항동원이 나오더래요. 그러면 이때 A 행렬과 B 행렬은 서로 역행렬 관계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간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행렬 전체가 머릿속에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행렬의 성질은요, 우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얘를 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뤄보면서 정말 행렬은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네요 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항동원이 포함이 되니까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죠? 항동원이 포함이 되니까 교환법칙 성립을 해요. 물론 역행렬이 포함돼도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항동원이 포함이 됐을 때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것을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이놈 다음으로 공부할 게 얘예요. 항동원에 관한 공부를 막 할 겁니다. 항동원이 어떤 놈인지. 그리고 나면 이제 역행렬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행렬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연산은 여기서 끝나요. 이제 이 행렬이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역행렬과 연립일자 반원식 단원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행렬과 연립일자 반원식 직전까지는 다 이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교환법칙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제들을 다뤄볼 텐데 여기에 이제 추가할 내용이 곱에 관한 얘기니까 진짜 행렬들을 곱했을 때는 또 어떤 모습들이 이루어지겠니? 라고 묻는 게 거듭제곱에 관한 얘기예요. 이러한 내용과 거듭제곱만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행렬의 연산에서의 성질을 다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시고 일단 교환법칙, 항등행렬, 역행렬 순서대로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자, 방금 전에 행렬의 성질에 관한 공부를 했고요. 그 행렬의 성질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거듭제곱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문제들 속에서 들여다볼 테니까 여기를 먼저 보시고요. 행렬의 거듭제곱에 관한 정리를 먼저 해야 나머지 성질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문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행렬의 거듭제곱. 자, 이놈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사실 그 행렬에 대한 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경로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이놈이 무슨 경유지를 거쳐서 움직여가는 그러한 경로의 개수, 가지수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은 성분에 관한 얘기니까 이런 성분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니? 라는 걸 묻는 거니까 여기서 논외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거듭제곱이 갖는 이제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 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행렬의 형태에 따라서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거예요. 형태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행렬 A란 놈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행렬 A란 놈이 단위 행렬의 모습에서 요 1 대신에 내가 어떤 숫자로 바꿔 쓰게 된다면 이 놈은 거듭제곱 모습이
이런 규칙을 따르게 돼요. 뭐 계속 거듭 제곱을 실제로 해봤을 수도 있겠고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과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 행렬이 변환이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변환 중에서 확대 변환입니다. 로의 A배 확대 변환. 문과도 같이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행렬 단어는 변환 얘기까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과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놈이 변환이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행렬 A라는 놈이 이 100이라는 성문 중에 단위 행렬 성문 중에서 이 1 대신에 어떻게 되면 그 거듭제곱 1이라는 숫자만 계속 1 대신에 바꿔 들어가는 놈이죠. 그 놈만 계속 거듭제곱을 해나가시면 돼요. 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면 어떤가요? 얘 대신에 여기 있는 1 대신에 내가 숫자를 바꿨으면 어떤가요? 마찬가지예요. 이놈은 1, 0, 0, B의 거듭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얘는 말이죠. 두 놈을 동시에 바꿔 쓰는 경우에도 지금의 규칙이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얘를 확인하고 싶으면 변환 쪽 공부를 좀 하시면 쉽게 증명이 가능할 거고요. 문과 친구들은 실제로 거듭제곱을 여러 번 해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규칙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거듭제곱의 규칙들이고, 또 한 가지는 요번에 1 대신에 바꿔 쓰는 게 아니고 0 대신에 숫자를 바꿔 쓰게 돼요.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의 거듭제곱의 규칙은 1, 0, 1은 그대로 놔두고요. A라는 놈만 n 거듭제곱이 아니고 n배 해주게 됩니다. 이놈도 실제로는 상삼각행렬이라고 하는 특별한 모양을 띠고 있는 행렬의 모습이에요. 좀 깊이 공부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이 상삼각행렬의 거듭제곱의 규칙, 이놈들이 1, 1이 아닐 때의 규칙도 아마 알고 있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것이 꼭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계속 확장해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리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여기는 또 0, 요번엔 여기를 이제 바꿨을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모양은 1, 0, 여기가 bn, 여기가 1, 이렇게 바뀌겠죠. 요 부분은요, 위아래를 만약에 동시에 다 바꿔 쓴다면 얘는 삼각행렬의 형태를 아예 탈피해버리기 때문에 얘는 거듭제곱의 규칙을 이렇게 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삼각행렬의 형태를 탈피하기 때문에 상삼각행렬, 얘는 하삼각행렬의 모양이죠. 삼각행렬의 모양일 때는 거듭제곱의 규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모양 자체가 삼각형의 형태를 탈피해버렸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모양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얘는 모양이 결정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원래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행렬들이에요. 이 위에 거는 이제 그 확대 축소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삼각행렬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 공부하지 않더라도 행렬의 연산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결정돼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면 나는 거듭제곱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라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행렬이라는 게 점의 이동을 나타내는 놈이라고 해서 대칭, 변환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대칭 변환 조금 공부를 하긴 해야겠네요. 변환이라는 얘기를, 그죠? 변환이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겠네요. 나중에 회전 변환 얘기도 나올 거라서 아예 변환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행렬이 대칭 변환의 모습일 때의 거듭제곱의 규칙이에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여기에 행렬 A, B, C, D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x, y라는 점을
이 ABCD라고 하는 행렬에 이 X, Y를 그랬더니 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X좌표만 음수로 바뀐 거니까 얘는 Y축 대칭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죠? Y축 대칭 이동을 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긴 ABCD가 어떻게 생긴 모습이었길래 결과를 이렇게 만들었겠니? 라고 물어서 ABCD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A, B라는 놈과 이 놈을 곱했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요 한 놈만 남는다는 거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B는 0이 될 때만 얘를 마이너스 X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이 행에 있는 C와 D를 또 XY랑 곱해서 Y라는 성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건데 그러자면 C는 0이 돼야 될 거고 D가 1이 되면 Y만 남길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ABCD를 쭉 찾아나가는 과정을 할 건데요. X축 대칭인 경우라면 위 경우와 반대로 Y의 부호가 바뀔 겁니다. 그죠? X축 대칭을 나타내는 행렬 A를 써보세요 라고 하면 걔는 Y의 부호가 바뀔 거니까 1, 0, 0, 마이너스 1 이런 모습의 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Y의 부호만 바뀌는 X축 대칭 변환식이 되는 겁니다. 다음 Y축 대칭은 위에서 써본 대로 위에서 점검을 해본 대로 Y축 대칭을 나타내는 변화는 이렇게 생긴 행렬이 이제 Y축 대칭을 나타낼 거예요. 이제 좀 편해지겠네요. 한두 개 해봤으니까. 자, 원점 대칭이 무엇인지 볼까요? 원점 대칭은 점을 바꿔보시면 되죠. 얘가 X, Y라는 점을 이 행렬에다가 대응을 시켰는데 결과가 원점의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X의 부호도 바뀌어야 되고 Y의 부호도 바뀌어야 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나오면 돼요. 그죠? 그렇게 나오도록 얘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보시면 행렬 A는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로 찾아지게 될 겁니다. 모양이 이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네요. 그죠? 고1 때 배우는 대칭들 중에 이런 대칭도 있었죠. Y 콜 X에 대한 대칭. Y 콜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시키면 X랑 Y의 자리를 바꿔 쓰게 돼요. 그죠? 이렇게 연산한 결과가 Y가 나와줘야 돼. 연산의 결과가 Y가 나오려면 행렬 A의 모습이 여기가 0, 1 이렇게 써 있으면 0, 1 이렇게 써 있으면 이놈과 이놈을 곱했을 때 Y만 남겠죠. 맞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1, 0 이렇게 쓰면 X만 남게 될 겁니다. 이놈이 Y 콜 X에 관한 대칭이에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에 관한 대칭.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러한 모습으로 행렬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들 대칭 행렬을 얘기를 하는 건데 대칭 행렬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Y축에 관한 대칭을 내가 시킨 행렬이 있어요. 자, 이 행렬이 있으면 얘는 Y축에 대칭을 시킬 거래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짓을 Y축에 관한 대칭을 한 번 진행을 하고 또 한 번 진행을 하면 Y축 대칭을 한 번 시켰다가 다시 한 번 Y축 대칭을 또 시키면 뭐 그 점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겠죠. 그죠? 당연하겠죠. 좌표 평면상에 A, B라는 점이 존재하는데 이 A, B라는 점을 Y축에 관한 대칭을 시키고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B가 될 겁니다. Y축에 관한 대칭을 시키고 다시 이놈을 또 한 번 Y축에 관한 대칭을 시키면 이로 다시 넘어오는 거냐.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모든 놈들은 자기 자신을 두 번 반복하면 모두 다 원위치를 시키는 행렬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놈들은 제곱을 하게 되면 단위 행렬을 만드는 행렬들입니다. 거듭제곱의 규칙이 바로 이놈이에요. 제곱을 하면 단위 행렬이 된다는 거죠. 자, 대칭 변화를 나타내는 이러한 행렬들은 거듭제곱을 하면 2제곱을 하면 두 번 반복을 하면 다시 원위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단위 행렬이 된다라고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회전 변환 얘기인데요. 문과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문과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과 친구들은 회전 변환도 공부를 하니까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문과 친구들인 경우에는 회전 변환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변환이라는 단어 자체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도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뭐 들어봤을 만한 내용일 거고요. 회전 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과 학생들은 변환 단어를 안 다루기 때문에 이 회전 변환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겼대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왜요? 라고 물으시면 이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문과 친구들인 경우에는 그냥 외워서 쓰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얘를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직접 거듭 제곱을 여러 번 반복해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크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환들인 경우에는 거듭 제곱을 한다든가 또는 자리를 바꿔 연산을 한다든가 라는 것들이 다 성립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X축 대칭을 시키고 Y축 대칭을 시킬 거예요. 자리를 바꿔서 Y축 대칭을 시키고 X축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런 거 같겠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은요, 행렬의 연산에서 굉장히 연산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를 하는 놈인데 이러한 변화를 알고 있으면 얘가 교환법칙 성립하는구나. 그럼 자리 마음대로 바꿔도 되겠네? 연산이 되게 편해진단 말이죠. 이걸 알고 있으면 연산을 되게 편하게 해낼 수 있는데 모른다면 직접 거듭 제곱들을 다 해봐야 되니까 그럼 뭐 수작업이지. 그건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에 가깝습니다. 알겠죠? 자, 좀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회전 변환은 이렇게 생긴 놈을 우리가 회전 변환이라고 할 텐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우도록 유도를 하겠지만, 첫 글자만 따서,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인데, 이렇게, 네, 좀 유치하긴 하지만, 꼬마신 신고, 꼬마신 신고. 자, 이렇게 외우시면, 외우는데 크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이게 뭔데요? 얘는 이런 걸 의미해요. 좌표평면상에서 내가 A, B라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A, B라는 점을 갖고 있는데, 행렬 A의 이 점을 대응시켜봐. 라고 한다면, A, B라는 놈을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킨 이동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점이 이렇게 회전 이동을 해서 이 점까지 오게 된 거지. 그래서 새로운 점 A 프라임으로 점이 옮겨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회전 변환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렇다면 회전 변환이라면, 이게 회전 변환이라면, 30도 회전한 거랑 60도 회전한 결과하고, 반대로 60도 회전하고 30도 회전한 결과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90도로 회전하는 거니까. 이 회전 변환들끼리도 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문제는 종종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행렬 A라는 놈을 이렇게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줄 겁니다. 얘가 회전 변환인지를 못 읽어낸다면 거듭 작업을 해보겠죠. 여러 번 거듭 작업을 해서 규칙을 발견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회전 변환인지를 읽었어요. 세타가 몇 도인데? 세타가 몇 도짜리야? 60도짜리. 자, 행렬 A가 이놈일 때, 그럼 행렬 A를 읽고, 이거 60도씩 회전하는 건데, 라고 읽었으면, A를 N제곱해서 단위 행렬을 만드는, 이놈을 만드는 최소 자연수 N을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A를 한 번 곱할 때마다 나는 뭘 할 거냐면 60도씩 회전 이동을 할 거래요. 회전 이동을 할 건데 도대체 얘를 몇 번이나 거듭 작업을 하면 몇 번이나 회전 이동을 시키면 다시 원위치로 오겠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해되시겠나요? 다시 원위치로 오려면 몇 번 이동하면 되겠니? 한 번 이동하는데 몇 도라고요? 60도.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오려면 360도로 회전해야 되는 거니까 몇 번 움직이면 돼요? 얘는
6이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변환에 관한 얘기로 대부분 이제 여기도 변환입니다. 사실은 확대 축소 변환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요 놈은 자, 요 내용은 확대 축소, X축으로의 확대와 Y축으로의 확대 또는 축소를 얘기하는 확대 축소 변환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놈은 이제 상상각 행렬, 하상각 행렬인데 모양이 좀 얘랑 좀 비슷한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단위 행렬의 모습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단위 행렬의 모습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단위 행렬의 모습에서 조금씩만 바꿔요. 이렇게 형태론적으로 이 모양을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다. 얘네들은 다 모양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모양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행렬들일 때의 거듭 제곱들 다 규칙들이 쭉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숙지를 하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요거 좀 정리 먼저 하시고요. 다음 내용은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거듭 제곱의 규칙입니다. 얘네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다 합친 것보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한 가지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될 거니까 굉장히 좀 주의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세 가지 형태들이 대부분은 이제 변환에 관한 얘기들이었는데요. 정말로 직접 내가 거듭 제곱을 다 해보지 않더라도 모양만 보고 이건 거듭 제곱이 어떤 규칙을 따라가겠구나를 알아낼 수 있는 모양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놈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변환에 관한 내용들이었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합친 것보다 출제가 훨씬 더 많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번째 내용은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듭 제곱의 규칙입니다. 2차 이상의 관계식에 대해서 행렬로 이루어진 관계식이겠죠? 2차 이상에 대한 관계식에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가 항상 0으로 성립하는 데가 관계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놈을 이용해서 행렬 A의 거듭 제곱을 다뤄주게 될 텐데 케일리 해밀턴이야 다들 잘 알고 있겠죠?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이고 이러한 성분들을 갖고 있을 때 A 행렬이 2차 정사각 행렬이고 이러한 성분들을 갖고 있을 때 이때 행렬 A로 만들어내는 2차 관계식인 이렇게 생긴 2차 관계식은 항상 0으로 만족이 0행렬이 된다는 이러한 정리예요. 근데 이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아마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따로 수업 시간 중에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은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되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인데 이때 이 1차의 개수인 A 플러스 D의 값을 우리는 행렬 A의 트레이스 값이라고 부르고요. 또 AD-BC라는 요놈은 행렬 A의 디터미넌트 값이라고 부르죠. 간략하게 그냥 D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스 A와 디터미넌트 A가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에 출현하게 되는데 각각의 이놈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한 것은 수업 시간 중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은 논외로 하도록 할게요. 이놈에 관한 건 아직 시험에 직접 수능에 출제된 적은 없지만 얘에 관한 것은 수능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이렇게 생긴 모습인데 이때 행렬 A가 주어져 있어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2차식을 써봤더니 행렬 2차식을 써봤더니 2차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것도 분명히 2차 관계식 맞죠? 2차식.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렇다면 이놈은 양변에 A- 단위 행렬을 곱해서 이러한 관계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렇군요. 그러면 A 3제곱은 단위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규칙은 이놈이 규칙이에요. 3제곱을 하면은 단위 행렬이 된다는 규칙이지. 다음
2차 관계식을 써봤더니 이번에 이놈이 나왔대요. 그래? 그러면 마찬가지죠. 이번에 양변에 a 플러스 단위행렬을 곱하겠네요. 양변에 a 플러스 단위행렬을 곱해서 a 3제곱이 이러한 관계식이 될 거고요. 3차 관계식을 이렇게 만족을 시킬 거고, 이래서 a 3차는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될 겁니다. a 3차가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니까 a 3차가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니까 a 6차가 단위행렬이 되겠죠. 뭐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뭐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요번에 또 케일리 해밀턴을 써봤더니, 행렬 a가 있길래 케일리 해밀턴을 써봤더니 트레이스 값이 0이래요. 트레이스 값이 0이라는 얘기는 1차의 개수가 0이니까 여기 상수 부분만 남을 거고요. 그죠? 상수 부분만 남을 거고, 걔만 내가 반대쪽으로 넘겨서, 그놈만 반대쪽으로 넘겨서 a의 제곱이 k배의 단위 행렬꼴이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이게 어떤 숫자가 된다는 거야. 어떤 숫자를 해서 넘긴 거. 자, 그래서 a제곱이 k배의 단위 행렬꼴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규칙이니까 그러면 뭐 AN제곱, 뭐 EN제곱, 짝수제곱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 얘가 규칙이니까 이놈을 이용해서 뭐 4제곱도 찾을 수 있고 6제곱도 찾을 수 있고, 그죠? 물론 5제곱이나 7제곱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거듭제곱 규칙을 이놈을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번엔 디터미넌트겠지 뭐. 디터미넌트 A가 0이 되는 경우. 디터미넌트 A가 0이 되는 요 경우가, 뭐, 이제, 얘가 0이 됐으니까, 요 놈만 숫자로 남아있을 거고요. 얘는 숫자로 남아있을 거고, 얘는 0이 됐고. 그래서 이게 반대로 넘어가서, 실수배가 넘어가서, A제곱은 실수배의 A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뭐, 3차는 K의 A제곱 될 거고요. 4차는 K A3제곱이 될 거고요. 이런 점화관계식을 쭉 찾아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는 A의 N제곱을 K의 N-1제곱 곱하기 A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열편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뭐 직접 해보세요. 양변 이제 A를 한 번씩 곱할 거예요. 그럼 A제곱이 오른쪽에 보일 텐데 방금 전에 A제곱을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또 바꿨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A의 N제곱은 이러한 모습의 규칙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해서 거듭제곱의 규칙을 찾을 거고요. 이게 세 가지 방법이에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하는 게. 이게 앞에서 공부했던 세 가지 방법보다 훨씬 더 출제 비중이 훨씬 높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거듭제곱의 규칙을 발견하는 건데요. 내신용어로는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뭐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보이곤 하지만 수능에서까지 얘가 이용이 될지는 글쎄요, 좀 그러네요. 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문제가 나오면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거듭제곱을 다루는 규칙들이에요. 꼭 필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은 1, 2, 3, 4번까지가 주로 자주 사용을 할 거고, 직접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이런 관계식은 네, 뭐 사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수는 없겠죠. 예, 다른 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쓰임새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그 교과서라든가 참고서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얘까지도 꼭 점검을 해놓고 계시고요. 자, 거듭제곱들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공부했던 행렬의 성질에 관한 얘기들인데요. 가장 먼저 나왔던 게 교환법칙 얘기였죠. 곱셈 연산이 갖는 성질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여러 번 거듭제곱하는 것들은 이제 A의 거듭제곱에서 다뤄진 내용들이고, 서로 다른 행렬들을 곱했을 때 나오는 얘기들인데,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니 안 하니? 라고 물으면 기본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교환법칙 그 행렬의 곱셈이 갖는 기본 성질이죠. 그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1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라든가 이런 성질들은 전혀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등 행렬이라고 표현했었고, 지금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요 모습이 들어오니까
이 모습이 들어오니까 얘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단위 행렬이 들어오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더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교환법칙이 분명히 성립하지 않는 놈인데 어떨 때는 성립을 하기도 한대요. 단위 행렬이 들어오면 성립을 한다는 거지. 얘뿐만이 아니고 또 모두 역행렬이 들어오는 경우도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역행렬이 들어가는 경우도 A 곱하기 A의 인버스, A의 인버스하고 A, 이것도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성립을 하고 어떨 때는 성립을 안 하고 이러는데, 그럼 교환법칙 성립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까? 자, 교환법칙 성립하려면은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맨 처음 얘기는 이 세 가지를 공통으로 다 싸잡아 얘기를 하는 건데, 교환법칙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자, 어떤 내용들이 교환법칙을 성립을 시키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 얘기인데요. 뭐 무슨 조건이라는 거는 엄밀하게 공부하게 하기 위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겠지만 수능 정도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뭐 이 정도는 그냥 표충분이랑 별로 이렇게 혼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교환법칙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어떤 놈들이 있니? 맨 처음이 이거죠, 뭐. A랑 또는 B 둘 중에 한 놈이 A 또는 B가 단위 행렬의 꼴이라면, 이건 이제 B의 모양인 경우인데요. A 또는 B가 단위 행렬의 꼴이라면 A, B는 B, A가 성립을 할 거예요. 또 이번에는 역행렬. A와 B가 서로 역행렬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A와 B가 곱해진 게, A, B가 곱해진 게 단위 행렬 꼴이면, A와 B가 곱해진 게 단위 행렬 꼴이라면 A, B는 교환법칙 성립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성질에서 이미 파악을 해놨던 놈들인데 조금 모양을 복잡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A라는 행렬을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이러한 1차 결합의 형태로 써 있는 경우에 그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그냥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A와 B로 만들어내는 1차 결합이라면은 교환법칙 성립할 텐데, 얘를 조금 더 확장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란 놈을요, K배의 B의 N제곱 플러스 L배의 뭐 단위 행렬, 뭐 이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면 A와 B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할 거예요. 반대로 B란 놈을 이렇게 표현해도 좋죠. B란 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도 A를 B의 거듭제곱과 단위 행렬의 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면, A라는 행렬을 B의 거듭제곱과 단위 행렬의 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면 A와 B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반대로 B를 이렇게 쓸 수 있어도 좋아요. 반대로 쓸 수 있어도 관계없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A와 B의 교환법칙을 성립시키는 충분 조건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보이는 놈인데요. 자, 이놈이 보이는 기출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네요. 2012년 수능 문과 나형의 15번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2차 정사각형렬 A와 B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을 줬어요. A제곱 플러스 B가 3배의 단위 행렬이고, A4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7배의 단위 행렬이고. 자,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다음 세 가지 중에서 옳은 것만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교환법칙이 성립합니까? 라고 물었고요. 두 번째,
B의 인버스를 찾는다면 걔가 A의 제곱이겠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디귿. 세 번째, 그렇다면 A의 6제곱과 B의 3제곱을 계산하면 걔는 18배의 단위 행렬이 맞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수능 문제의 특징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점검을 해나가면서 위에 있는 조건을 사용해서 밑에 것들을 확인하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거의 칠판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이게 지금 배점이 4점짜리였습니다. 배점 4점짜리 문제였고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첫 번째, A, B와 BA 교환법칙이 성립하니라는 질문을 했는데, 얘는 바로 첫 번째 조건식을 읽어보면 얘를 B를 3배의 단위 행렬 마이너스 A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표현한 거니까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인 경우에 좀 편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보세요. B 대신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이거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죠. 왜? B가 없어지고 A랑 단위 행렬꼴만 남을 거니까. A랑 단위 행렬꼴만 남을 거니까 그게 A랑 곱해지는데 A가 먼저 곱해지든 단위 행렬이 먼저 곱해지는 관계없잖아요. 그죠?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집어넣으시면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게 쉽게 확인이 될 거고요. 굳이 확인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B라는 행렬이 A의 거듭제곱과 단위 행렬의 꼴로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걸 얘만 보고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 니은. 그럼 B의 인버스는 어떻게 찾니? 역행을 찾는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까도 표현했을 텐데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곱해져서 단위 행렬이 되면 그러면 A랑 B가 서로 역행렬이란 말이죠. 자, 지금 나보고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B의 역행렬을 찾으래. B의 역행렬. B의 역행렬을 찾으라니까 B가 도대체 어떤 놈이랑 곱해져갖고 단위 행렬을 만드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맞지? 자, B로 묶었을 때 단위 행렬의 꼴로만 보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식을 동시에 이용할 텐데 일로 갖고 올게요. A제곱 대신에 3배의 단위 행렬 마이너스 B, 이 B를 넘겨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A제곱이 여기서 얘를 다른 식으로 바꾼 거죠. 지금 똑같은 식인데 이번에는 A제곱을 3배의 단위 행렬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서 이놈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집어넣어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3배의 단위 행렬 마이너스 B의 제곱 될 거고요. 플러스 B의 제곱 나오고요. 그놈이 7배의 단위 행렬이래. 이제 딱 하면 되겠죠? 이 제곱식을 이제 쭉쭉 전개할 거야.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맞죠? 단위 행렬과 B는 교환법칙 성립할 거니까 뭐 전개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막 정리해보고 나시면 B제곱 마이너스 3배의 B 플러스 단위 행렬이 0행렬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산수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B라는 행렬이 다른 놈과 곱해져갖고 단위 행렬의 꼴을 만들 수 있으면 된다는데 단위 여기 있네. 맞죠? 단위 행렬만 남기고 이거 넘길게요. 따라서 B로 묶어내면 한 번만 쓸게요. 3배의 B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단위 행렬을 만들 거고요. 양변을 내가 왼쪽을 B로 묶어내면 얘는 3배의 단위 행렬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요놈은 B가 하나 남겠지. 그게 단위 행렬을 만든대. 이해되시죠? 잘 보셔야 돼요. B란 놈이 이렇게 생긴 행렬과 이게 뭔데요? 나도 몰라. 그냥 한 덩어리로 C란 행렬이라고 읽어도 돼요. 자, B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긴 행렬과 곱해져서 단위 행렬을 만들었어. 그럼 B의 역행렬은 뭐야? 얘지. 맞죠? B의 역행렬은 얘입니다. 근데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3배 단위 행렬 마이너스 B, 3배 단위 행렬 마이너스 B. 얘가 A제곱이란 얘기네? 그러니까 B의 역행렬은 뭐야? 얘인데, 얘가 뭐랑 같아? A제곱이랑 같아. 그래서 B의 역행렬은 A제곱이야?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문장도 맞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인데, 세 번째 문장은 좀 쉬워요. 이제 뭐 전개만 쭉 해나가시면 되는데요. A 6제곱? 여기는 제곱이랑 4제곱 있어. A 3제곱? 1차랑 2차랑 있어.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은 6제곱이랑 3제곱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A랑 B가 교환법칙 성립하는 줄도 알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조건들도 내가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A의 6차랑 B의 3차만 남기면 그러면 그게 18배 단위행렬이 되겠니? 라고 묻는 건데 이건 그냥 산수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A 제곱 요거 쓰는 겁니다. A 제곱 플러스 B와 요거 A 4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이게 얼마 돼야 돼요? 얘는 3배 단위행렬이고 이놈은 7배 단위행렬이니까 곱할 거니까 21의 단위행렬이 되겠지. 그리고 좌변을 정리할 텐데 이렇게 곱한 놈이 A의 6제곱 만들 거고요. B끼리 곱한 놈은 B의 3제곱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가 필요한 놈이고 이제 없애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막 나올 텐데 이렇게 곱한 놈은 A제곱 곱에 B의 제곱이고 이렇게 곱한 놈은 A 4제곱에 B고요. 그쵸? 이름을 전개한 식인데요. 자, 이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얘예요. 자, 이놈을 내가 어떻게 전개하겠느냐인데 A제곱은 B의 단위행렬이라면서 A제곱은 B의 단위행렬이라면서 그럼 B의 단위행렬이 B의 제곱과 만나면 얘는 B 하나만 남기겠지. A제곱은 B의 단위행렬이라면서 이건 B의 단위행렬이 그럼 2번 곱해진 거네. B의 역행렬이 2번 곱해진 거네. 그럼 얘랑 곱해지면 남는 거는 B의 인버스만 남겠죠. 이해되시죠? 그래? B제곱이 뭔데? B의 인버스가 뭔데? B의 인버스가 A제곱. B의 인버스가 A제곱. A제곱 플러스 B는 3배 단위행렬. 이만큼이 얘는 B 플러스 A제곱과 같고 그놈은 3배의 단위행렬과 같아요. 이만큼이 3배의 단위행렬이란 얘기네. 얘를 반대로 넘겨 쓸 겁니다. 그러면 3배 단위행렬을 뺄 거니까 18개 단위행렬이 맞네요. 그죠? 3개 문장이 다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연산, 복잡한 연산이 없이 성질들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풀이가 조금이라도 길어져 보이는 듯한데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쓰는 과정 없이 얘 모양 보고 기억이 참인 걸 알아낼 수가 있고요. 이거 2개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니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해서 디귿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게 접근되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배점은 4점이었어요. 얘가 왜 4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려는 친구들이 계산에 의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또는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력에 의존하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었어, 이 모양은 이렇게 풀었었어 라고 기억에 의존해서 이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절대로 수능에서는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수능뿐만이 아니에요. 이과 친구들은 수리논술까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논술 쪽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기억력에 의존하는 공부를 계속 고집을 한다면 절대로 수학에서는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용해서 수능에 직접 출제했던 배점이 4점짜리인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할 겁니다. 자, 2010년에 출제했던 4점짜리 문제예요. 문제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썼습니다. 2차 정사각형렬 A가 있고요. B 행렬을 다음과 같이 줬을 때 또 B의 제곱이라는 놈의 결과를 알려줬어요. 이랬을 때 AB의 제곱이 무엇이겠니? 라고 물었는데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교환법칙에 대한 성질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 조건을 봐서는 A와 B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격인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를 따라야 돼요. 그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조건을 전개할 때 얘를 B제곱 A제곱으로 전개하면 안 되겠죠? 그죠? B제곱 곱하기 A제곱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놈입니다. BA를 2번 곱한 놈인 거죠. 그죠? BA라고 하는 얘를 똑같이 생긴 이놈을 2번 곱한 거예요. BA 곱하기 BA 이렇게 2번 곱한 거야. 자, 그놈의 결과가 1, 1, 1, 2라고 했는데 무엇을 물었냐 하면 A, B의 결과를 나한테 물었어요. 맞죠? 얘를 알려주고 이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준 게 뭐야? B. 또 하나 알려준 게 B.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B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B를 가지고 인버스를 구해보시면
역행렬을 실제로 구하시는 거죠. 역행렬 실제로 구하시면 이거 역행렬 존재하겠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니까. 뭐 A-BC는 1이니까 앞으로 분모로 뺄 놈은 없을 거고, 부호 바꿔주고 자리를 바꿔서 쓸 거니까 1, 제로, 마이너스 1, 1. 얘가 B의 인버스가 될 거예요. 자, 이 B의 인버스를 이 주어진 식의 왼쪽 편에다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왼쪽 편에다가 똑같이 쭉 곱해주면 A, B, A라고 하는 놈은 B의 인버스 1, 제로, 마이너스 1, 1과 1, 1, 1, 2의 곱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요 놈이 모양이 이거 결과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거 휙휙 곱하면 1, 휙휙 1 곱하면 제로 곱하면 1 이렇게 나오네요. A, B, A를 곱한 결과는 이렇게 나온대요.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을 겁니다. A, B, A의 결과는 1, 1, 0, 1이고요. B의 결과는 저놈이고요. 1, 0, 1, 1이고요. 뭐 거의 산수 수준이죠. 풀이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을 문제에서 보고 읽어낼 수 있는지를 묻는 거지, 이러한 계산 과정을 묻는 게 아닌 거죠, 이 문제는. 계산 과정이 뭐가 어려워, 이게? 4점짜리 배점이 될 수 있겠어, 이게? 그죠? 이러한 계산 과정 때문에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고, 이러한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조건이 B가 나왔기 때문에 B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조금 간단히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뭐 계산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 2009년에 출제됐던 또 배점 4점짜리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진위 여부 문제. 아까 2012년 작년에 출제돼서 문제를 하나 봤는데, 자, 이번에도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만 골라보래요. 뭐 기억은 마찬가지로 또 이거 교환법칙에 관한 얘기일 텐데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기억은 별다른 특징은 안 보이고, 자, A 제곱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B 제곱이 A 제곱, 오,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써서 2배의 AB 플러스 B의 제곱, 급한 마음에 막 이렇게 써서 A 제곱 똑같은 거 있고 B 제곱 똑같은 거 있고, 그 얘 반대로 넘어가면 4배의 AB가 0과 같으니까 AB는 영행렬이에요 라고 쓰면 틀리는 거죠. 왜요? A와 B가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놈을 제곱한 식이 이렇게 전개될 리가 없어요. 완전 제곱식 이렇게 풀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러한 함정을 살짝 숨겨놨는데, 뭐, 이런 함정에 빠져드는 친구는 없겠죠? 자,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각각 전개하시면, A 제곱, 뭐 쓸까요?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의 곱이고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이고요. 전개하시면 A 제곱, 얘가 이놈이랑 만난 게 AB, 이놈이랑 만나면 플러스 BA, 얘가 막 곱해지면 B의 제곱. 자, 우변은 A 제곱, 얘랑 곱해진 게 마이너스 AB, 이놈 곱해진 게 마이너스 BA, 이놈 곱해지면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같은 놈들은 이제 없앨 거예요. 이렇게 A 제곱, A 제곱 없애고, B 제곱, B 제곱도 없애고. 얘를 반대로 다 넘겨주면 2개의 AB 플러스 2개의 BA가 0이 된다는 건데, 양변 2를 약분하고 정리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AB는 마이너스 BA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죠? 뭐 조건을 만들어낸 게 요거밖에 없는데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비스무리한 모양이지 뭐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얘기도 아니야. 그죠? AB는 마이너스 BA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이게 AB를 0으로 만족을 시킨다라는 조건이 될 수는 없겠네요. 그죠? 0이 아니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모습의 값을 갖더라도 항상 이 관계식을 만족을 시킬 테니까 A, B가 항상 0이다라는 조건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니은은요, A제곱이 단위행렬이고 B제곱이 B다. 이거는 2006년에도 수능에 나왔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시면 계속 나왔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외우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미 기출제했던 문제들을 꼼꼼히 분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분석을 해내야 되느냐? A제곱이 단위행렬이고요. B의 제곱이 비행렬일 때, 2006년에도 어떤 내용을 물었었냐면,
얘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생긴 놈을 제곱을 했을 때 그 놈이 A, B, A가 되겠니? 라고 물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걸 물었습니다. 그럼 A, B, A를 제곱한 놈은 얘를 똑같이 두 번 쓰는 거니까 자, 이때 가운데 만나는 이 A 제곱은 단위 행렬이니까 다른 놈과 만났을 때 안 써도 관계없는 놈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B의 제곱이 만날 텐데, 이렇게 B 제곱이 만날 텐데, B 제곱은 B라고 쓸 수 있으니까 A, B, A가 되는 게 참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참인 문장이 될 거고요. 니은은 참인 문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자, 세 번째가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은데, 교환법칙도 또 역행렬에 대한 성질도 동시에 물어보는 놈이었어요. 자, 일단 이러한 모양이 어떤 두 놈을 곱했는데 단위 행렬이 나왔어. 그럼 이 두 놈은 서로 역행렬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 뭐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마이너스 부호만 반대로 넘겨주면 두 개를 곱했는데 단위 행렬 꼴이 나온 거야. 그죠? 따라서 A의 인버스라는 놈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의 역행렬이란 놈을 A 플러스 단위 행렬이라고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B라는 놈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A의 인버스는 이런 놈들도 될 수 있고 이런 놈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얘랑 두 놈이 같은 놈이에요, 지금. 근데 나한테 물어보기를 B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제곱하면 되겠네. 양변 제곱하시면 B의 제곱은 A 플러스 단위 행렬의 제곱이고요. 자, 우변 정리하시면 단위 행렬이 포함되어 있는 거듭 제곱이니까 곱셈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A 제곱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단위 행렬,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되겠죠. 그런데 A 제곱을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전개했을 때 A 제곱은 단위 행렬 마이너스 A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곱해서 A가 나오는 놈이 반대쪽으로 이항을 할 테니까 여기서 A 제곱은 단위 행렬 마이너스 A라는 놈으로 바꿔 쓰시면, A 제곱은 단위 행렬 마이너스 A라는 놈으로 바꿔 쓰시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뭐 정리하시면 단위 행렬 2개 있고요. A 행렬 하나 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2배의 단위 행렬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참이 되는 문장이었어요. 수능 기출 문제들을 이용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행렬의 거듭 제곱들, 그 다음에 행렬이 가지는 성질들에 관한 문제들 다뤄봤어요. 오늘 얘기를 안 한 게 영인자에 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나오는 놈이 기억 문장이 지금 영인자에 관한 이론이에요. 영인자에 관한 따로 본 수업 시간 중에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수업을 듣도록 하시고, 2009년에 아까 풀어봤던 그 2009년 수능 문제 4점짜리 배점이었는데, 그때의 그 문제의 니은 조건이 지금 이놈이었었죠. 이게 이미 2006년 수능에 그대로 똑같은 조건으로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내용도 이놈을 똑같이 물어본 거죠, 지금. 2009년 수능에서 물어본 내용이 이놈과 같은 놈을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천천히 봅시다.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행렬 B가 역행렬을 가지면 B가 단행렬이 되겠니? 라고 B에 관한 언급만 하고 있는데, B에 대한 조건은 갖고 있는 게 이런 모습이네. 그러면 B를 이제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전개를 해서, 이렇게 넘길 수가 있을 거고요. 양변을 B로 묶어내면, 얘는, 이렇게 곱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두 개 행렬을 곱한 행렬이 지금 영행렬이 됐다라는 거야. 두 개 행렬을 곱했는데 영행렬이 됐어. 그런데, 뭐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 둘 중에 어느 한 놈이 영행렬이든가, 아니면 두 놈이 동시에 영인자이든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 둘 중에 한 놈이 영행렬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얘가 영행렬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영행렬이면 B는 어떤 행렬을 대도 관계없이 얘는 영행렬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B가 영행렬이라면 얘가 어떤 모습을 가지더라도 곱하면 영행렬이 될 거고요. 두 놈이 동시에 영행렬이 아니라면, 두 놈이 동시에 영행렬이 아니라면 두 놈은 영인자가 되어야 할 텐데 문제에서 행렬 B란 놈이 역행렬을 가진다라는 조건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행렬 B는 영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B는 영인자가 될 수 없고. 왜요? 그거는 본 수업 시간에 들으세요. 영인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다 하기는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자, B란 놈이 역행렬을 가질 거기 때문에 B는 영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놈이 동시에 영인자가 될 때만 곱해서 영인자를 만들 텐데 얘가 영인자가 아니래. 그럼 얘가 영행렬이란 얘기지.
그죠? 따라서 비행렬은 단위 행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은 참이에요. 요 두 줄만 쓰면은 기억은 참이라는 게 보이는 거지. 기억은 참. 요거는 지금 오늘 수업 중에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영인자에 관한 이론은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은 지금 못 알아들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은 아까 거듭제곱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듭제곱에 대해서 이제 K리미터의 정의를 쓰는 것 중에서 K리미터의 정의를 쓰는 것 중에서 트레이스 값이 0이 되는 경우에 A의 제곱이 K배의 A, 디터미넌트가 0 되는 경우네요. A의 제곱을 K배의 A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점화관계식에 의해서 난 얘를 A의 N제곱을 K의 N-1제곱 곱의 A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었지. 그쵸? 요 놈을 이제 여기에다가 적용시켜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단위행렬 마이너스 A의 5제곱을 2배 2의 4제곱 곱의 단위행렬 마이너스 A로 쓸 수 있겠니? 라고 물었는데 단위행렬 마이너스 A라는 놈을 가지고 이 놈의 거듭제곱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겁니다. 질문은 단위행렬 마이너스 A가 갖는 거듭제곱의 규칙을 알아낼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단위행렬 마이너스 A의 거듭제곱의 규칙을 찾기 위해서 행렬 성분을 알고 있으면 K리미터를 써볼 수 있을 텐데 현재는 K리미터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위행렬 마이너스 A의 제곱의 성분을 제곱의 모양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단위행렬이 될 거고요. 이때 A제곱이 단위행렬인 줄 알고 있잖아. 그지? 문제 조건에 의해서 A제곱이 단위행렬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단위행렬 집어넣으시면 이놈은 2배의 단위행렬 마이너스 2배의 A 해서 2곱의 단위행렬 마이너스 A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 단위행렬 마이너스 A라는 놈 전체를 B라는 행렬이라고 읽어내면 B의 제곱은 2배의 B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죠? B의 제곱은 2배의 B라고 읽어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잖아. A제곱을 K배 A라고 읽어냈으면 난 얘를 A의 거듭제곱을 KN-1제곱 곱의 A로 읽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얘는 B의 N제곱은 뭐야? B의 N제곱은 2의 N-1제곱 곱의 B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니은 조건이 맞는 거지, 그지? 니은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 아까 얘기했던 2009년 수능 문제 유형과 같은 놈이에요. 물론 조금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2009년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ABA의 제곱이 ABA랑 같냐고 물었거든. 이거 교원법칙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교원법칙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는 교원법칙 성립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원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식을 전개하면 안 되고 그냥 이름을 A, B, A 곱에 A, B, A라고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때 A 곱의 A가 A 제곱이 단위행렬인 줄 내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놈과 곱해졌을 때 단위행렬은 없는 것과 같으니까 결국은 B가 두 번 만나서 B의 제곱은 또 B가 된대. 따라서 얘는 A, B, A가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이러한 내용을 이미 여기서 물었었다라는 거죠. 2009년 문제를 이렇게 풀 텐데 2009년 문제는 이렇게 풀 텐데 이미 2006년에 여기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다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놈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움직이겠니? 라고 묻는 건데요. 자, 단위행렬 마이너스 A, B, A 이 놈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움직이겠니? 라고 묻는 건데 이 A, B, A라는 걸 한 덩어리라고 읽으면 단위행렬이 포함되어 있는 거듭제곱이니까 그냥 교환법칙 성립할 거고요. 요 놈은 단위행렬의 제곱은 제곱 필요 없겠지. 2배의 A, B, A 플러스 A, B, A의 제곱으로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지. A, B, A라는 놈을 한 덩어리라고 보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때 이 놈을 이 위에 있는 놈처럼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단위행렬 마이너스 2배의 A, B, A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였겠죠. 이런 훈련을 미리 2006년에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미리 2006년에 시켜놓고 2009년에 얘랑 똑같은 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요 A제곱은 단위행렬이고 B의 제곱은 B니까 이놈의 결과가 A, B, A만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A, B, A만 나올 거고 그래서 결과가 단위행렬 마이너스
ABA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도 참여 문장이 되겠죠. 이런 훈련을 시켜놓고 그리고 2009년에 이 문제를 똑같이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들은 그냥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오면 그대로 넘기지 마시고요. 도대체 이 안에는 어떤 성격들이 있는 건지, 어떤 성질들이 있는 것들인지를 꼭 차분히 파악을 해놓고 계셔야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또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들을 파악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이런 문제를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서 문제 적용 못 시켜요. 성질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